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영역에서 시도되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 두만강 국제연합도시 건설 예시를 통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김일용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상임이사님이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ttempted in the realm of life through the example of the Tumen River, International Joint City Constructio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Kim Il-young, Executive Director of Korea Peace Economy Forum,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Kim Il-young. 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입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북한의 핵 무력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했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공식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비핵화를 위해서 수많은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평화의 수준이 그동안 국제사회가 노력해왔던 정치적,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 안보 중심의 대북 정책을 만드는 프레임을 살짝 비틀어보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삶의 영역에서 외교 안보 중심이 아니라 남북 교류나 정책은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해보자라는 시도로서 삶의 영역에서 시도되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 두만강 국제연합도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조 연설을 맡아주실 분인데요.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데이터 클라우드 캠퍼스를 주제로 두만강 하구에 건설되는 미국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이진우 공간종합건축사무소 차장님이십니다. 북한이 만드는 도시는 어떨까라는 상상을 가지고 의료 관광 도시, 치료와 회복 그리고 휴양을 두고 두만강 하구에 북한은 이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그리는 박정현 건축사 사무소 그리드A 대표님이십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죠. 한국의 도시는 K 컬처 스트리트 시티 주제로 최수영 수영 아뜰리에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앞에 세 분은 전부 30대의 장장한 청년들인데 이분은 이제 갓 40대로 올라간 우리 박근송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님이신데요. 중국이 만드는 도시, 공자도시를 주제로 두만강에 중국이 만드는 도시는 이런 상상력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발표해 주실 박근송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자리가 넉넉하지 않아서 사실 저분들을 앞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 토론자로 오시는 분들이 한국의 건축학계를 이끄시는 분들이 용케 저희 후배 발표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건축가 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저희 포럼의 이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남북 관계에서 특이하게 경제와 관련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연구해 오신 전통일연구원장님이시죠. 인강택 전통일연구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포럼의 부이사장님을 맡고 계세요. IoT 기업 얍을 창립하신 창립자시고요. 안경훈 얍 설립자님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상현 명지대 교수님께서 평화를 불러오는 경제기지로서의 다국적 도시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꽉 차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걱정했습니다. 텅텅 빈 상태에서 하면 어떡하나.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건축사협회 분들, 건축가협회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오늘 저 기조 발표는 건축가에게 아주 편파적으로 그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뭐 이런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오는 방법 중에서 조금은 색다른 방법이죠. 조금은 색다른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오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를 하면은 보통은 뭐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정치적 대타협, 뭐 남북 정상회담, 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 뭐 사회학자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니까 감성적 소통을 통해서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분단 이후에 70년이 지났지만 그런 노력들이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건축가의 시각에서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평화가 오면 그 뒤를 따라서 경제적 번영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 번영이 오면 그 뒤를 따라서 평화가 오기도 하고 또 평화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그런 사례들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고 구체적인 도시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간에 떠도는 농량 같은 얘기인데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있었으면 트럼프가 북폭을 하겠다는 등 뭐 이런 말을 했겠냐는 거죠. 안 했을 겁니다. 자기가 아까워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이제 다들 이제 아쉬워했단 말입니다. 근데 폐쇄 직전에 개성공단의 총 매출이 연 7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100배쯤 돼서 70조쯤 된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럴 때도 남북한이 다 개성공단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도 드실 거예요. 뭐 개성공단에서 무슨 70조를 발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 판교 테크노밸리가 면적은 5분의 1인데 매출이 80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에서도 얼마든지 70조를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시간이 워낙 짧아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제적 번영이 우리한테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한반도 평화 관련된 주변국들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도구로서 두만강 하구에 국제연합 도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만강 하구라는 게 아주 재밌어요. 이거는 뭐 저희들이 뭐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 주변국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보시면은 이제 중국이 있죠. 중국은 원래 두만강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동북 삼성의 물자를 동해로 내보내야 되는데 중국은 나갈 길이 없습니다. 두만강 하구를 북한과 러시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춘 지역을 중심 요충지로 만들어서 거기서 낮은 선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항구를 이용해서 동해로 그리고 대양으로 나가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뭐 낮은 선봉 경제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고, 남한은 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거기가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지를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남북 경협을 좀 촉진시켜 보자 이런 계획이 있었고, 러시아는 극동 개발을 오랜 동안에 꿈꿔왔습니다. 항상 그 좋은 땅을 그냥 놀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놀리고 있는데 아마 개발을 무지하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미국이 재미있죠. 미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데는 나는 항상 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지역에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뭐 남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국가들이 몰렸을 때 미국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 지역이 2시간 비행거리 내에 12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모여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이제 도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런 거예요. 여기 이제 조금 요게 이제 동해고, 여기 두만강 하구인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중국 땅, 이렇게 중국 땅, 여기가 북한 땅, 그리고 여기가 러시아 땅입니다. 여기에다가 도시를 한번 건설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 마스터 플랜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마스터 플랜인데 여기 항구도시, 공항도시, 공장도시가 있고 거주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각각의 도시들은 고속철도로 연결되고, 요 각각의 거주도시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반경 1.2km의 원형도시인데 상당히 컴팩트합니다. 인구는 40만이고 5개를 합하면 200만, 그리고 보행권 도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구 200만 명이 저기 모여 사는 거고,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기준으로 볼 때 매년 1,000조 원의 GDP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놓는데, 이제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저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낳는 도시들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또 200만 명이 저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 평화를 깨는 짓을 과감하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안은 그런 겁니다. 저 도시를 제안을 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모 일간지에서 고맙게도 어떤 의견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 최대 인질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질극. 사실 저희들은 인질극을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200만 명이 살고 있고 1,000조 원을 생산한다. 200만 명의 안전과 1,000조 원을 인질로 이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도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제가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한은 이제 K-팝 도시죠. 뭐 K-팝의 위력은 다 아는 거고, 우리는 더 활용하고 싶고, 그래서 K-팝 도시를 제안하고, 그다음에 북한은 의료 관광 도시입니다. 북한은 경제 특구를 설치를 해놨는데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 경제 특구를 돌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공자 도시인데, 중국이 요즘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져가지고 이제 그걸 과시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만 모르고 있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저는 유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교 도시를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금융 허브 도시를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금융 허브 도시를 제안하는 뭐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데 이 시간 관계에서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자, 저희들의 계획의 전모를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네, 이상인 교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앞에 타이머가 있어가지고요, 너무 긴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타이머가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다음 발표는 데이터 클라우드 캠퍼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진우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으로 돌아보실 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이터 클라우드 캠퍼스 두만강 국제 연합 도시의 금융 허브 미국 발표자 이진우입니다. 네, 인류 최초의 평화 도시는 수메르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성되고 또 1만 명이라는 인구의 재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이 문자를 발명해서 기록을 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축적해 감으로써 금융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금융 허브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통신망이 잘 갖춰져 있고 또 도시 인프라들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과 서로 믿으면서 계약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계약들이 중요한데 저희 새로운 금융 허브에는 이런 계약들을 데이터화시켜서 그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많이 보유하는가 그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데이터 관련 분야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상한 2025년 글로벌 데이터 스피어의 규모는 175 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현재 80 제타바이트로 약 2배 정도가 3년 안에 급격하게 성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 도시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인 시설이 될 것인데 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내년 2023년에 약 6엑사바이트 규모로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6엑사바이트라는 단위가 좀 생소하실 텐데 아까 175 제타바이트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다음 카카오 센터 같은 데이터 센터가 3만 개 정도가 필요한 규모입니다. 이 3만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꼭 이런 규모로 짓는 것은 아니고 구글이나 또 아마존 같은 큰 대기업들은 훨씬 더 큰 규모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40%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이 도시에 위치함으로써 그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말씀드리면 이동수단이 발달하면서 도시의 구조는 변화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포트녹스는 금과 기밀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아주 안전하게 지하에 보관을 합니다. 저희 도시에서는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과 지하를 활용하여서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두만강 하구에 위치하는데요. 아까 동영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보신 도시고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경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개국이 국경에 만나고 2시간 이내로 20억 인구가 밀집해 있는 금융 허브로서 아주 적합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남한, 북한 6개 국가가 접촉할 수 있는 위치고요. 좌측으로는 두만강, 우측으로는 하산 호수와 동해가 흐르고 있어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물의 도시, 그리고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컨셉은 세포 도시인데요. 옛날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동물의 세포입니다. 동물 세포는 핵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을 하고 리보솜 등 각각 역할을 가진 기관들이 모여서 세포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들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이 세포가 모여서 여러 개의 세포가 모이면 하나의 간, 심장 같은 장기가 되고 그 장기에 피가 동맥, 정맥 등 순환계가 연결되고 신경계가 연결되면 하나의 생명체로 창발하게 됩니다. 그 창발할 때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저희 도시도
이런 데이터 센터를 핵으로 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문화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데이터들이 섞이면서 하나의 생명체로 나중에 창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 데이터 센터는 랜드마크적인 역할로 각 중심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업무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요. 업무 지구에서는 한 30층 규모, 30층 규모의 오피스들이 위치하여서 이 지구의 중심 데이터 센터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학교와 상업지구, 문화지구 등은 이 사람들이 시간을 쓸 수 있는 곳이 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주택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단독주택은 이 물의 도시인 특징을 활용하여 베니스 말 같이 수로를 활용한 도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구 수로변에서 본 투시도인데요. 수로변에서는 수변 공원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업무지구, 상업지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중심 데이터 센터라는 랜드마크를 어디서든 쉽게 바라볼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면도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지상층은 오피스와 각각의 업무 시설들, 문화시설, 학교 등이 위치하여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한 시설들이 있고, 지하에는 각종 인프라들과 데이터 저장소들이 위치하여서 수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통신, 전기 시설 등은 지하에 숨어서, 지하에는 가장 발달된 기술들은 지하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들과 일할 수 있는 공간, 문화 공간들이 지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주 포럼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포럼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포럼입니다. 가장 큰 포럼에 가장 젊은 청년들이 참가를 했는데 약간 떨리는 모양입니다. 격려하는 의미에서 다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나이 든 청년입니다. 우리 박정년 대표님께서 북한에는 우리 이런 어려 관광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 만드는 의료 관광 도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그리데이 건축사 사무소의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젊은 MZ 세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호텔에 단기간 투숙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를 호캉스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호텔이 아닌 호스피탈을 앞에 붙여서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북한에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화와 생활 환경이 다른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권력이고 힘이었다면, 이제 미래에는 안전과 건강 그리고 의료, 이런 것이 권력이고 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백신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시설을 단시간에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속적인 연구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든다면 또 다른 코비드가 발생을 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어떤 인류적인 평화에 기여하는 행위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노령화되고 성인병을 가지게 되고 암 치료를 요구를 할 때, 암 치료가 필요할 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도시는 주변에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캉스를 이곳으로 왔을 때 뛰어난 의료 시설들을 겪을 수 있는 동시에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다른 도시들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의료진이 훌륭한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다국적인 다양한 의료진들이 협력해서 이곳에서 뛰어난 의료 행위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용, 성형 행위 또한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런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이곳에서 자연환경, 그 다음에 다음에 발표할 이런 도시들의 컨텐츠를 체험하면서 회복하는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코비드-19 같은 이런 감염병이 다시 생겨났을 경우에 격리하거나 집중적인 치료 시설은 또한 단기간에 만들어지기 어려워서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으면 이런 것이 다시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다음에 집중 치료하는 환자들이 시설을 요구를 할 때는 집중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춰 놓자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의 컨셉은 메디컬 리커버리 힐링이 같이 있는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 전체적으로는 계략적인 배치가 중심부의 고층 건물들에 집중적인 진료를 요구하는 시설들을 배치를 하고 이 시설 인근에 호텔 수준의 그런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 치료 시설 같은 곳들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신들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 쪽을 연결하는 수려한 자연 환경을 연결하는 자연의 녹지축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좌측 상단에서부터 연결되고 있는 도로는 저희가 계획한 5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체계이고요. 왼쪽 하부에서부터 연결되는 곳은 공항으로부터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를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계신 김정은 위원장님인데요. 이분이 저희 5개 도시의 키맨이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허락을 하실 경우에 이 도시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이 발표를 영상으로나마 보실 기회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사로서 꿈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땅인 북한의 멋진 건물을 설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벌써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래서 5개 도시가 연결되고 다양한 콘텐츠가 연결되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두만강과 주변에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자연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호캉스가 가능한 그런 의료 도시입니다. 전체적인 배치의 모습이고요. 도시 풍경은 이렇습니다.
고밀화된 고층화된 의료 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힐링할 수 있는 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주변 외곽으로 갈수록 이 도시를 유지하고 서포트하는 분들이 주거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배치했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풍경을 살펴보았고요. 아래쪽은 그 녹지축에 배치되어 있는 그 작은 문화시설 혹은 연구시설들을 표현해 봤습니다. 도시 외곽 쪽에서는 점점 그 밀도나 층수가 낮아지면서 주거시설들을 배치를 했고요. 정말 이렇게 북한에서 호캉스 할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소곳하고 공손한데요. 우리 생소한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의상적인 부분들에서 호칭할 때 이렇게 공손하게 하는 발표자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꼭 이 장면을 보고 이분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이런 도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우리 K-팝이죠. K-컬처 스트리트 시티 주제를 해서 우리 가장 젊은 발표자입니다. 최수영 수영 아틀리에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만강 국제연합도시의 남한도시를 발표를 맡게 된 수영 아틀리에 사무소의 최수영입니다. 100년 전에 이런 동양 평화에 대해서 꿈을 꾸고 계획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안중근 의사님인데요. 이런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의 정신을 이어담아 동양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 남한도시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세 개의 사진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서울의 북촌거리, 파리의 샹젤리에 거리, 홍콩의 침사추이 거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거리는 그 도시를 대표를 하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소로 기억됩니다. 이렇듯 이제 문화 도시는 각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만들어내며 각각의 아이덴티티로 각자의 고유한 문화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 도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도시에게 또 영향을 줄까요? 미국 예술연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은 그 도시에 창의적인 산업들을 창발시키고 인재들을 양성을 하며 결론적으로는 여러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 두만강에 계획되는 국제연합 도시들이 각각의 문화들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전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 도시의 대표적인 두 개의 지도를 보시겠는데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도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격자로 되어져 있는 도시에 가로에 붙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이런 시민들이 모일 수 있고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아고라이자 포럼인 장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 자체가 도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문화를 창발을 만드는 장소인데요. 두만강 하부에 남한의 자본을 중심으로 K 문화 가로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동부가 맨하탄의 새로운 문화 허브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K 문화의 여러의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가로형 도시를 제안합니다. 이런 가로형 블록 프로그램들은 크게 4가지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고현장이 있는 K-팝 블럭이 가장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높은 밀도로 많은 산업들, 창의적인 산업들을 창발할 수 있는 K-무비, K-드라마 존과 다양한 교육 활동이 있는 e스포츠와 웹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하우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럭들은 단순히 단절되어 있기보다는 중간에 연결 녹지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요. 도심 중앙에 있는 산지 둘레로 교통 트램이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민 누구나 주변의 블록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한 도시는 지금 보시 왼쪽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서반포라는 호수를 끼고 있고 우측으로는 두만강 그리고 도심 중심부로는 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 요소가 주변의 K 문화와 함께 어우러진다면 보다 좀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블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미지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공연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올림픽 공원과 같은 K-팝 블럭입니다. 주변에 뭐 소속사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K-팝 블럭이고요. 다음으로는 고층으로 밀도가 높아서 다양한 산업들이 창출될 수 있는 K-무비 블럭입니다. 그래서 방송국과 영화 제작사 그리고 영화 촬영 세트장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미국의 할리우드 거리들처럼 다양한 관광객들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다양한 블록들을 연결하는 연결 녹지들인데요. 다양한 컨텐츠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원에서 조그만 행사를 한다거나 소규모의 공연들이 이뤄지는 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반포를 감싸고 있는 수변인데요. 이쪽에서는 도시 전체적으로 큰 단위의 행사가 이뤄지는 열린 공원입니다. 이런 수변 공간을 이용을 해서 각종 무대 공연들이 이뤄지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김민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이전에 군사나 정치나 경제와 같은 하드 파워라는 프레임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꿈꾸었습니다. 거기에 K-팝, K-컬처라는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나라의 문화들이 축적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도시 자체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림을 가장 예쁘게 파스텔 톤으로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시니어 토론자들을 위해 가지고 시간을 또 적절하게 또 2분씩이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 중에 마지막입니다. 박근송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중국이 만들었으면 하는 공자도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대표 도시 유교 도시를 제안하는 창원대학교 박근송입니다. 두만강 국제연합 도시 중에서 중국을 대표할 만한 그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 동북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요소가 문화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 문화가 아닌 과거에 이 지역에 동아시아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던 유교 문화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국가의 평화, 더 나아가서 넓은 범위의 지역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업, 문화, 군사력 등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문화가 가장 소프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잘 알고 있는 금융 강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면에는 또 그 소프트한
이제 헐리우드라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또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전자제품의 대국으로 한번 크게 발전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젠이라는 선불교 문화가 뒷받침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동북아 지역에 중국, 북한 그리고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러시아까지 이 지역에 좀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이 사이트가 중국에 있는 사이트다 보니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가 유교 문화겠다라는 좀 강한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유교 문화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기원전 500년경에 이제 공자가 이제 중국의 취푸라는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이분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 여러 이제 많은 학문적인 활동을 걸쳐서 중국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북한,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까지 동아시아 이 전 지역에 유교 문화권이라는 이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청나라 때 이제까지 유교 문화가 아주 잘 발전이 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좀 덜하긴 한데요. 한국 그리고 북한, 중국 이 공통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분모가 이제 유교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청나라 시기 때까지 유교 문화가 잘 유지가 되다가 중화민국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현재 정치 체제가 이제 현재 정치 체제까지 오면서 중간에 이런 문화적인 이런 요소들에 대한 그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문화 요소가 좀 약화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동북아라는 이 지리적인 핵심 지역에 이 시점에서 이 동아시아 그리고 동북아 또 좁혀서 얘기하면 한반도 이 지역에 공통적으로 이제 허브적인 유교 문화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교 문화 도시를 이제 만들기 전에 좀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건축가 김석철 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건축 대가이기도 하시고 대한민국의 1세대 건축가 김중업 선생님하고 김수근 선생님의 동시에 가르침을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휴학 교육에도 크게 역할을 하셨고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도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제 취푸 신도시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취푸는 아까 얘기했던 공자가 태어났던 도시인데 그 도시 자체가 계획된 그 플랜을 보면 중국의 건축술이라고 하는 주례 고공기에서 발취를 한 그런 여러 기술들이 도시 건축에 이제 접목이 돼서 건설이 됩니다. 중국의 이제 장안시, 지금은 시안이라고 하는데 장안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례 고공기의 건축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취푸 신도시 계획을 좀 잘 해부해 보면 여기에 다양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축에 따라서 대칭적인 구조, 그리고 유교 문화시설, 그리고 수로, 그리고 타평 건물, 그리고 성벽, 그리고 이제 성문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제 위치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도시도 이런 기본적인 이제 전통적인 건축 도시적인 요소를 본받고 거기에 현대 도시에서 우리가 기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압축 도시, 컴팩트 도시를 좀 접목을 시켜서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도시의 구조를 보면은 뒷면에 이제 산이 있고 여기 남쪽 부분에는 두만강이 흐릅니다. 배산 임수를 지켰고 그 중심축에는 공자부라는 유교 문화 시설을 배치를 하고 그 중심축에 이제 정원과 이런 광장 이런 공간들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 양쪽에는 이제 대칭적인 타평 건물을 이제 세웠는데 이 타평은 이제 복합 문화 시설로 복합 상업 시설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는 이제 수로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주변에는 이제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그리고 수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배산 임수 그 스카이라인을 보면 산 그리고 앞에는 두만강이 있고 그 사이에 공자부와 이런 성벽 이런 요소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중심축에 해당되는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요 부분에서는 이제 공자 문화 그러니까 유교 문화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조성을 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자신데요. 자리를 좀 정돈을 해서 토론자분들 앞으로 모시고 발표자분들은 단상 아래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청년 발표자들이 시간을 많이 줄여 주셨어요. 우리 선배님들을 위한 배려라는 생각들도 들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오신 분들, 아까 전에 발표하신 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이고 지금 나오신 분들은 평균 연령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건데 저희가 그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남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세대가 좀 힘을 합쳐서 가자라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던 거고요. 우리 청년 발표자들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휴전선 다 긋고 사시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어디가 평양 가서 냉면을 먹겠다 이런 상상들 안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과감하게 자신의 상상력을 휴전선을 넘어서 자신의 상상력을 보여준 우리 발표자, 네 분 발표자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들을 튼튼하게 뒷받침해줄 우리 기성세대 토론자들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강택 전 통일연구원장님이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강택입니다. 저는 북한 경제만 한 30년 동안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최근에 와서 특히나 더 제가 지금까지 뭘 얼마나 공부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공부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내놓기가 정말 어려워진 상황에 무력감까지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사방대에서 터지고 있어서 우리 뭐 연구자, 뭐 전문가들의 몇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역량만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그런 다양하고 폭넓은 중첩된 그런 변수와 문제들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해법이 있는 건가? 해법이 있다면 어떻게 찾아야 되나?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방식과 접근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만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새로운 도전을 극복해 볼 수 있는 뭔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발제는 저한테 상당히 많은 영감을 주고 가능성을 제시해 줬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북 정책에 있어서 내놓은 캐치플레이 최근에 들으셨죠? 담대한 구상. 안타깝게도 북한 당국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호응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도 많이 다듬어져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오늘 제기된 이 프로젝트가 말 그대로 담대한 구상의 한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만이 동북아시아 국가를 움직일 수 있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구상들, 이런 종류의 구상들이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제기돼서 그게 모여서 북한과 그리고 동북아 국가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해서 한반도를 결정하는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조정이 되는, 그래서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오늘 발제문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학자들하고 이게 기성 전문가들이 협업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고 고민했다는 점에서도 너무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그 다음번에 제가 던지고 싶은 과제는 뭐냐면은 이게 타당한가? 실현 가능한가?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이디어는 좋고 참신한데 이게 실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지? 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가능성이 있냐면은 일단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가 이 지역의 발전에 상당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서 주변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과 연계시킨다라는 그런 부분은 정말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이건 엄청난 도전이고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을 것인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1차적으로 이런 주제를 브라디보스톡에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중국, 러시아, 또 북한, 일본까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리고 가능하면은 미국 전문가들, 국제기구 전문가들까지 모여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식으로 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5년 만에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소리가 들리나요? 예, 감사합니다. 많지 않으니까 시간이 유인물로 이제 드렸다고 보고, 저는 오늘 두만강의 어떤 물리적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들을 준 거는 상당히
흥미롭고 새로운 평화 공존의 한 방식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걸 또 젊은 건축가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의료, 뭐 K문화, 뭐 금융, 공자 뭐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방식들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금 전 연구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그 비용은 누가 되고 그걸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도시에는 인구도 많이 이동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핵심인 산업이 이제 미래 산업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산업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기존의 도시하고의 배후 도시가 연결되면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사실은 남한하고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여러 한계들도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다만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작동하게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위한 물리적 계획은 과연 지금과 같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도시들이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의문도 또 한편으로는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새롭게 제안하는 방식들이 필요할 텐데 기존의 솔루션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들을 갖는 도시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최근 한 두 가지 사례만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그 자하디드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마이크로네이션이라는 작은 도시국가 리버랜드라고 있더라고요. 그 리버랜드는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던데 세르비아하고 그 크로아티아가 국경 분쟁으로 작은 7km의 영역들이 서로 자기 땅이 아니라고 여겨지면서 만든 거를 체코의 정치인이 이제 그 땅을 독립국가로 선포하면서 만들어진 마이크로네이션입니다. 근데 그런 국가에 등장하는 새로운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그 분산돼 있고요. 또 개방적인 시스템이고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도시들이 친환경까지 함께 만들어내는 이런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산형의 새로운 조직들이 지금 말씀하신 6개국의 이런 조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만강 도시에 어떻게 접목되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고민해봐야 될 화두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참조했던 네옴이라고 사우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170km로 사우디의 홍해 지역에 이제 연결되는 선형 도시가 있는데 그런 도시들을 석유 자원들을 물류로 연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집트까지도 연결하겠다 이런 방식들인데 거기에 이제 긴 거리에 있는 것들을 고밀 압축 도시로 세워서 굉장히 좀 황당한 계획이긴 합니다만 500m, 500m에 200m 폭을 가진 긴 도시들을 고밀 압축으로 해서 결국 5분 내에 충분히 모든 생활권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엘리베이터만으로 걸어 다니면서 뭐 이런 도시들을 만들고 있는데 뭔가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우리도 두만강에 모든 미래의 산업 주체들과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어떤 핵심 요소들을 만들어낸다면 그것들이 정말 새로운 가능성과 평화 공존의 기회 어쩌면 지금 있는 이렇게 개별로 나눠진 게 아니라 지분 방식으로 기여자들이 더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북한에게 조금 더 경제적 이익을 갈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유인한다면 새로운 좀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시냐고 많은 노력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런 물리적 계획을 포함한 전체 작동 시스템들을 모든 건축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이렇게 고민해 본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젊은 후배 우리 건축사들의 그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보면서 이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이 두만강 하구에 다국적 연합 도시를 만들어서
뭐 경제적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이 뭐 전국으로 펼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뭐 획기적인 도시 건설이라든가 도시 경영은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에 그 이제 발제를 하셨을 때 이 도시가 개발되면 200만 인구의 그 1000조의 GD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경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처음에는 조금 이게 이상적인 얘기만이 아닌가 했는데, 뭐 얘기를 들어가면서 볼 때 이것도 분명히 실현 가능한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삶의 영역에서 본 한반도 평화 공존인데,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삶의 영역으로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이거를 재조명하는 그런 어떤 토론이라고 볼 때, 과연 우리 삶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와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사실상 그간 저희 협회는 그 우리 이제 북한에는 그 조선 건축가 연맹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중국에서 조선 건축가 연맹 위원장도 뵙고, 또 남북 간의 건축결에 관해서도 토론을 하고, 또 우리 협회 초청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사항들이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사실 저희 협회에서 지지난주에 건사대회를 이곳 RCC에서 하고 바로 몽골의 아시아 건사 협의회 회의에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조선 건축가 연맹에 몇 년 전에 저희 협회랑 우리 한국 건축계가 다 힘을 합해서 그 아시아 건사 협의회에 그 북한 건사 연맹이 조선 건사 연맹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그 굉장히 큰 주제가 됐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영역이긴 하지만 정치의 문제와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것을 정치의 영역을 뛰어넘는 경제적인 영역의 그 해법이 제시돼야 된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만강의 개발이 궁극적으로 최선의 방책이라는 그런 그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뭐 토론을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특별한 대안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발표를 보면서 몇 가지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는 가운데 이제 북한, 우리 남한, 그리고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5개의 도시를 구성을 했는데, 뭐 솔직히 오늘의 이제 발표는 일종의 하나의 제안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이제 출발이 돼서 다양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북한의 열악한 환경으로 비춰볼 때 지금과 같은 5개의 별개의 도시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거보다는 5개 국가가 연합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 또 지금의 어떤 대안이 각가의 독특한 어떤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지나친 경쟁과 어떤 뭐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볼 때 자립도의 문제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기하로 해서 좀 더 경쟁보다는 소통과 상호 발전의 대안을 모색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다양한 국가가 모여서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나요? 예, 1분만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인정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조약이라든가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뭐 친환경이라든가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뭐 그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뭐 첨단의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일단 이 모든 프로젝트는 이 북한이 중심이 되고 북한이 앞서는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이게 오늘 제주 포럼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우리 건축계가 계속 힘을 합쳐서 이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 지금 각 단체별로 이 남북에 관련된 그 위원회나 연구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서로 합동해서 하나의 주제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번 그 건설 대회에서 K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K 팝이라든가 K 컬처에 대한 것도 얘기가 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K 아키텍처가 국경을 넘어서 세계를 뻗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썼네요. 아니 뭐 우리 청년 건축가들이 회장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벌어주셔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보시면은 청년들이 만든 건축 도시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스마트 산업을 이끌고 계시는 야합의 창립자시죠.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의 부이사장님이신 안경훈 부이사장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4년 전에 들었던 얘기들인데요. 이 말씀들이 두만강에 스마트 시티를 만들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평양에 우리 그 가운데 한강처럼 대동강이 흐르는데 대동강 가운데 두루섬이라고 있는데 그 두루섬에 지금 비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양각도 옆에 그래서 두루섬을 여의도만한 사이즈인데 이거를 스마트 시티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4년 전 얘기, 5년 전 얘기인데 또 제가 작년에 우리 교수님 이상경 교수님 만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만강에 우리가 국제 연합 도시를 하나 만들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 아젠다로 이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일용 이사님이나 우리 이상윤 교수님이나 그 네 분의 그 젊은 건축 전문가들 좀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예. 저는 이제 보면은 미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래는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도 지금까지 돌아온 역사도 보면은 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이루어졌던 산물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뭐 건물 건축, 그다음에 비행기 다 없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앞으로의 미래도 역사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 시티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어디 가나 네옴 시티, 뭐 미국에서도 스마트 시티, 중국에서도 스마트 시티, 뭐 한국에서도 좀 서울에서, 세종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다 스마트 시티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스마트 시티는 이제 사람들의 아이디어 생각 수준이 벗어나서 현실화돼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곧 10년, 20년 후에는 진짜 우리가 스마트 시티 라이프를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미래 다 보이듯 불 보듯이 다 보이는 이제 뼈난 결과이긴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다가 두만강 접경 지역에 국제 연합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열강들이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다 모두가 다 탐내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 우리 남한과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미래를 펼쳐갈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백지라는 상태입니다. 하얀 백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뛰어난 화백이 그림을 그리기가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뭐 기존의 백지가 아닌 곳은 도시를 허물어가면서 새로 져야 되고 보정해가면서 져야 되는데 이거는 백지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두만강 국제 연합 도시는 가장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미래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도시의 핵심은 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그 아까 핵심은 다 있지만 그 밑에 하단의 인프라는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가 당연히 깔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린 친환경이 돼야 되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는 행복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존에 우리가 각종 도시 인프라인 뭐 의료, 교통, 그다음 물류, 안전, 금융, 통신,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방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림으로 통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그린 친환경이라는 측면으로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거는 혼자 생각인데 아직은 이거는 제가 김일령 이사님하고는 상의 드렸고 우리 이상현 교수님하고는 상의 드렸지만 아직은 이제 공론화되지 않은 거지만 이 도시에 들어가려면 이 도시에서만 쓰는 통합 화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이 도시에서만 쓰는 통합 화폐는 달러보다 유로화보다 북한 화폐나 원화나 엔화보다 더 강력한 유일한 이 화폐로 구성이 되고 모든 건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도시가 이제 표본이 돼서 전 세계로 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문화, 경제, 기술 교류로 이루어진 세계 연합 도시, 국제 연합 도시가 이제 막 세계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평화와 공존 이 두 가지의 주제로 이 두 가지의 철학과 주제로 확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의 결과도 우리가 평화를 얻어내고 인류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하나 중요한 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belief is invisible reality라는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면 그거는 현실이 된다 반드시. Belief is reality. Belief는 reality인데 invisible 중간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거는 우리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념, 확신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저희 생각하면서 그 우리가 미래 이 국제 연합 도시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수정 보완 발전되면서 우리의 세대가 못하면 다음 세대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제가 이 세션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제주를 오면은 그 참 예쁜 건물들이 많아요. 뭐 집도 그렇고 뭐 건축물도 그렇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예쁜 건축물들을 만들어주는 우리 제주의 건축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싶은데 우리 홍준호 처장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질문하실 내용들이 잠깐만요.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홍준호 처장한테 주시면은 저희들이 사후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우선 그 플로어 오픈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그 토론자들의 토론에 대해서 우리 임강택 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조금만 더 1분만 달라고 하시는데 괜찮으시면 1분 더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예, 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까 5분이어서 5분 맞추느라고 좀 생략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실현 가능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좀 신심을 좀 높여드리려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1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 포럼이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러시아 쪽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이 아주 흥미롭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하고 딱 어울리는데요. 그분의 이제 그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북아 지역에는 뛰어난 재정 능력, 일본, 한국, 중국, 과학 능력, 기술 능력,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일부 지방을 갖춘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풍부한 자연 자원, 천연 자원,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인적 자원, 중국과 북한을 보유한 국가들, 그리고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겹쳐 있어서 핫산, 나진, 훈춘 이 삼각지대와 같은 영내 개발 지역은 발전 및 협력 잠재력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문가들도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협력해주고 지지하는 국가와 정부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우리 정부하고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가장 협력 가능한 국가와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 아이템을 키워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조 발제를 하신 이상현 교수님도 조금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대요. 괜찮으시죠? 네. 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새겨 듣고 저 발전되는 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 요게 상당히 좀 회의적인데, 요거 제가 30초 내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도시가 엄청나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닙니다. 한 공사비 한 200조 원쯤 됩니다. 200조 원이라는 거 대단히 커 보이죠. 근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우리가 거의 한 10년, 15년 주기로 막 집값 폭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 폭등하는 이유가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년, 15년 동안에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겨서 그래요. 밥 사 먹는데 쓰는 거 이상의 돈이 생기거든요. 그럼 집을 사야 됩니다. 대한민국만 놓고 보더라도 10년, 15년이면은 200조, 300조 돈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10년 후에 그 돈 쓸 데 없으면은 집값 또 올라갑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집값도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추가 발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작은 제안입니다. 저는 제주도 올레와 정남 건축사 사무소 송일영 건축사입니다. 제주의 마을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인데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내용과 그걸 두만강 도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세종대왕 당시 16년부터 18년, 그러니까 1934년부터 36년 사이에 제주도민 한 800여 명이 북한으로 끌려갑니다. 제주도가 그때 재난 상황이 돼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800여 명 정도가 말도적이 돼서 소위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함길도, 함경남북도죠. 회령 근처로 유배 가게 되는데 거기에 마을이 형성이 되게 돼서 지금까지 그 후손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 자세한 상황은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저는 바람이 이 마을을 제주도의 선인들이 북한으로 소위 유배간 끌려간 선인들이 마을을 조사 연구하고 싶은 것이 뭐랄까 어떤 그 협력, 교류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두만강 이런 도시에 있어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초석이 되고 디딤돌이 되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아마 그 이야기는 바로 앞에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우리 제주도청의 서울본부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질문을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 그어진 휴전선을 좀 넘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요새 언론이
그 경쟁적으로 뭐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나라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대가 화합해서 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가장 큰 문제가 평화와 통일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 마련했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제주도청의 서울 본부장님 이하 여러 스태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